23년 금융시장 리뷰 및 24년 전망에 대한 강의를 맡은 페드 대표 성수혁이라고 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됐고요. 페드는 잘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연준이 이제 페더럴 리저브라고 해서 연준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페드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를 좀 오마주했습니다. 오마주해가지고 파이낸스 에듀케이션 디벨로프먼트 그래서 금융 교육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회사명을 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한 지는 2년이 됐고 아직은 작지만 언젠가는 매우 커질 거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인트로로 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2022년과 2023년의 투자 키워드가 뭐였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금융권의 2024년 첫 번째 위기가 될 이슈에 대해서 좀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우트로로 2024년의 키워드는 뭐가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과 23년의 키워드, 이제 첫 번째 이슈를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일상을 휩쓸어 버렸죠.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요 팬데믹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사진은 이제 세균 바이러스가 이제 금융시장을 망가뜨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진을 썼는데 요 팬데믹이 우리 2020년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발생하고서 이제 금융시장이 엄청 망가졌었죠. 주식시장도 엄청 떨어지고 2020년 2월경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고 나니까 연준은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게 됐죠.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시긴 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주체는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돈을 쓰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앙정부는 돈을 찍어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디서 돈을 갖고 오냐? 중앙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들이 중앙정부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중앙정부의 채권을 많이 사줬다라는 뜻인 거고 채권을 많이 샀다는 말은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났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말은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풀었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장표에 따르면 그러니까 2019년 장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2020년 이후로 연준이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파이는 훨씬 커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는 증시가 한번 폭락을 했던 이후로 계속해서 엄청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2%였던 금리를 0%에서 0.25%로 정책금리를 낮췄기 때문이고요. 그러는 동시에 이 양적 완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연준은 시장에 금리를 낮춘과 동시에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엄청나게 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되게 위기가 금융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인지를 해서 정부의 채권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는 연준은 정부의 채권밖에 사지를 못합니다. 근데 요때 당시에는 이 망하기 직전의 기업,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등급보다 낮은 그런 기업들의 채권조차도 사주는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채권을 매입을 했고요. 그 덕분에 연준의 총 자산은 4조 달러에 불과했던 총 자산이 한번 확 튈 때 7조 달러까지 늘어나게 됐었고요. 그렇게 7조 달러까지 늘어난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2022년이 됐을 때는 9조 달러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조 달러에 불과했던 연준의 자산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면 당연히 여기 금융시장, 여기는 모든 자산이 엄청나게 펌핑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 자료지만 요게 전체 규모 자체가 거의 1.67배 정도는 늘어났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증시가 얼마나 상승했나만 봐도 자명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채권도 아까 마찬가지지만 원래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한 3%대였습니다. 3%대였다가 채권 금리가 1%까지 떨어지게 됐으니까 그 말인즉슨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3%짜리 10년물 채권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채권 시장 규모 또한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펌핑이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그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 그대로 팬데믹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준은 매우 낮은 금리를 유지한과 동시에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어내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그 덕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월가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앞으로 아무리 어떤 안 좋은 악재가 생겨도, 그러니까 경제가 위기가 오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관광산업이 죽어나가고 경기가 망가질 만한 상황이 나오면 괜찮아, 연준이 어차피 돈 더 풀어서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 줄 거야, 위기가 오면 올수록.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bad is good 이라고 인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팬데믹이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모든 나쁜 소식은 괜찮아, 연준이 유동성 더 풀어줄 거니까 해서 좋은 소식으로 바뀌는 이슈가 됐었고, 그 덕분에 2020년과 2021년에는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1분기의 순이익입니다. 기업 순이익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상치보다 기대치보다 얼마나 잘 나왔냐 못 나왔냐를 나타내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예상치보다 잘 나온 것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그냥 예상치 적당히 했다, 요 정도를 표시하는 건데, 보시면 이제 각 섹터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로축은 각 섹터고요. 섹터들별로 쭉 있고, 거의 가운데쯤에 이 S&P, 오른쪽에서 네 번째 S&P 500 전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전체 기업들 중에 63%가 1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잘 나왔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 실적이 진짜 잘 나왔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예상이, 그러니까 기업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순이익의 컨센서스가 너무 낮았을 뿐인 거죠. 그 2022년 당시에는 금리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침체 리스크가 과반영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때는 더 좋았습니다. S&P 500 전체 기업의 79%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3년에 2분기 때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히 이게 또 서프라이즈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좋네? 주식이 더 오를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3분기 때까지도, 그래서 이제 9월까지 영업을 한 실적을 10월과 11월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조차도 S&P 500 전체 기업의 79%가 예상치보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금리를 올린 거에 영향이 안 크네라는 거를 이제 시장이 알아채기 시작한 거죠.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있어 2021년의 키워드는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에 금융기관들은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2022년을 예측을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 팬데믹이라는 키워드는 2022년의 금융시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있어 2022년의 키워드는 금리가 됐습니다. 금융사들은 또 금리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2023년을 예측을 했으나 2023년의 키워드는 금리가 아니라 성장이었고요. 그래서 이번까지도 3분기 순이익 또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되면서 여태까지도 매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2024년의 키워드는 뭐가 될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저라고 답을 알겠습니까?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답을 모르지만 함께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2022년과 2023년의 키워드가 뭐였는지 가장 이제 요점만 축약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계속 제가 이제 유량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유동성이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투자를 하면 지수 투자밖에 안 합니다. 채권 투자와 지수 투자밖에 하지 않는데, 지수가 이제 몇 개 여러 개 주식을 모아가지고 한 국가 수준의 그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여주는 게 이제 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반 개인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유동성 측면에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 비가 올 때, 그러니까 물과 비슷합니다. 비가 올 때 계곡물은 갑자기 엄청나게 급격히 불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물었을 때 계곡물은 마찬가지로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강물이 뭐 불어날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불어나거나 엄청나게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 계곡물보다는. 그리고 이제 바닷물은 아예 불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예요. 큰 시장이면 큰 시장일수록 어떤 유동성이 유입되거나 유출됐을 때 변동성이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400조 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작은 회사들은 2위가 SK하이닉스고 그게 고작 100조 원 규모입니다. 뭐 100조 원이 고작이라고 말할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전 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큰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개별 주식은 되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라더견이라는 사람이 개입된 CF
CFD 사태, 혹시 다들 좀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CFD 사태를 아실 수도 있는데 뭐 하림이라거나 또 어떤 몇 가지 7개의 종목 정도를 이제 주가 조작을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시장 하나하나의 규모 자체가 매우 작다 보니까 한 가지 주식을 내가 어느 정도 한 10억, 100억 정도만 있어도 그 자산을 충분히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측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매우 작은 시장은 예측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큰 시장으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제가 이제 많은 변수를 알고 있다면 그 시장을 예측하기가 좀 비교적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채권 지수 투자나 이제 그 주가 지수 투자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은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그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올해까지 2022년,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의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